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바로 그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우선 OLED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존 LCD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모를 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까 훨씬 얇게 만들 수 있고 또 검은색 표현이 거의 완벽해서 명암비가 뛰어나잖아요. 네, 그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고급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고 쨍해 보이는 거고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재료를 공급하는 뭐랄까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얇고 색재현율 좋고 특히 그 완벽한 블랙 표현은 정말 큰 장점이죠. 네, 하지만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아직은 같은 크기의 LCD 패널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고요. 가격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그 특정 색상이 화면에 오래 남아서 잔상처럼 보이는 번인 현상 있잖아요. 이런 수명 문제에서도 아직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번인 문제도 여전하군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유망한 OLED 소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또 기술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기술 변화 속도요? 네, 그리고 국내외 경쟁사들하고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는 점은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기술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덕산 네오룩스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을 만드나요? 이 중에서 특히 HTL, 그러니까 전공 수송층이라는 재료에 강점이 있어요. 이게 패널 전체에서 사용량이 제일 많은 공통층 재료거든요. HTL이 가장 많이 쓰이는군요. 네. 그리고 실제 색을 구현하는 그 발광층 EML에 들어가는 레드 호스트,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 같은 핵심 재료들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층이랑 발광층 재료 둘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HTL 같은 공통층 재료는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는 좀 낮지만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시장 규모가 크고요. 네. 반면에 발광층 재료는 훨씬 더 높은 기술 장벽, 그리고 더 뛰어난 성능이 요구됩니다. 발광층이 더 어렵군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HTL 분야에서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확보한 건 분명한 강점이죠.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발광층 쪽을 딱 놓고 보면 그 레드 호스트는 아직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레드 호스트는 아직 네. 그리고 그린 프라임 역시 모든 패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혹 채택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색 소재는 아직 진입도 못했고요. 발광층 쪽은 아직 과제가 좀 남아있네요. 그래도 그 플렉서블 OLED 패널 있잖아요. 구부러지는 거요. 네네, 폴더블 같은 거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HTL하고 레드 프라임 소재는 덕산 네오룩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던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독점적 공급. 그렇죠. 이 플렉시블 패널이 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매년 신제품 나올 때마다 패널 업체들이 소재 성능 평가에서 공급사 정하는 비딩 그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년 치열한 경쟁 입찰이죠. 근데 거기서 덕산 네오룩스가 수년간 계속 1, 2위를 놓치지 않고 공급권을 따냈다는 건 이건 기술 경쟁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못 딴 적이 없다던데요? 네, 매년 플렉시블 패널용 HTL과 레드 프라임 비딩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공급권을 확보해온 그 이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못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죠. 매년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쟁 입찰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 평가받는군요. 그럼요. 언제든 경쟁사가 더 뛰어난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해서 시장 판도를 확 바꿔버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독점적 지위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매년 경쟁해야 한다는 건 좀 부담이겠네요. 그래도 작년 2024년에 나온 아이폰 16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최신 M14 패널에도 덕산 네오룩스, HTL,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 다 채택됐다는 건 진짜 좋은 소식이죠. 네, M14 패널. 이게 원래 구글 픽셀폰 같은 딱딱한 리지드 패널용으로 개발된 건데 아이폰 프로 라인업까지 적용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M14 패널이 아이폰 고급 모델에 채택된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짚어봐야 해요. 네, 어떤 점이죠? 첫째는 그 플렉시블 패널 말고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 주로 쓰이는 리지드 패널 쪽 매출 비중도 상장한대요. 이 리지드 패널은 플렉시블 패널보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아, 리지드 패널은 이익이 좀 적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M4 같은 이런 리지드향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인 이익률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수익성이 낮은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물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특히 올해 2025년에 나올 아이폰 신제품에는 이 M4 패널이 기존 프로 라인업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하고 에어 모델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작년엔 프로 라인업 2개 모델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전체 라인업으로 확대된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이폰 일반 모델까지 M4 패널 적용이 확대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인 매출 증가는 분명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특정 고객사, 그러니까 애플하고 애플의 패널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 뭐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겠죠?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의존도 문제? 네, 애플의 판매 전력이 바뀌거나 특정 모델 판매량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패널 공급사의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덕산 네오룩스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더 깊게 안게 되는 셈입니다. 매출자 다변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특정 고객사 의존도 문제는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쉽지 않군요. 하지만 덕산 네오룩스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 PDL이라는 신소재인데요. 아, 블랙 PDL 나왔네요. 네, PDL이 화소 정의층의 약자라고 하던데 쉽게 말하면 OLED 화소들 사이 경계를 딱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이라고요. 네, 그렇죠. 픽셀 디파이닝 레이어. 근데 기존에는 패널 위에 편광 필름이라는 걸 덧붙여서 외부 빛 반사 막고 선명도 높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 편광 필름이 단점이 좀 있었어요. 일단 두께를 차지하고 빛 투과율도 떨어뜨려서 밝기에서 손해를 좀 봤죠. 아, 맞아요. 게다가 여러 번 접었다 펴야 하는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는 내구성도 좀 문제가 됐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SDC가 편광 필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컬러 필터랑 블랙 PDL을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 뭐 이른바 COE 구조를 개발한 겁니다. 네, COE, Color Filter on Encapsulation. 네, 여기서 이제 블랙 PDL이 화소 사이에 빛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서 명암비를 극대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혁신적인 COE 기술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덕산 네오룩스의 블랙 PDL인데요. 이걸 쓰면 기존 편광 필름 방식보다 소비 전력을 최대 25%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대요. 네, 25%. 상당한 수치죠. 그러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훨씬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화면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블 폰, 그 접힘 내구성도 훨씬 좋아지고 편광 필름 사라지니까 패널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요. 기술적인 장점 자체는 뭐 분명합니다. 소비 전력 절감, 내구성 형상, 두께 감소,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네, 이게 2021년 갤럭시 폴드 3에 처음 적용된 이후로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폴드 3였죠. 네, 2021년 폴드 3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중국 폴더블 폰 3개 모델에 공급 시작했고 작년에는 더 넓어져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에도 작년 11월에 처음 채택됐습니다. 네, 적용초가 조금씩 늘어난 건 맞아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는 갤럭시 플립 신모델까지 적용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인 블랙 PDL 확산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 적용 여부도 계속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큰 기회 아닌가요? 아, 그 확산 시기가 왔다는 기대감.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랬나요? 네, 2021년에 갤럭시 폴드 3에 처음 적용될 당시에도 시장 기대가 엄청났어요. 주가도 그때 크게 반응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뎠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갤럭시 울트라 적용 것만 봐도 그래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적용 가능성 얘기 나왔지만 결국 최종 당대에서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울트라는 계속 무산됐었군요. 네, 올해도 뭐 긍정적인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만 통상적으로 11월 출시 모델에 납품하려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나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9월 초까지는 결정이 나야 하는군요. 그렇죠. 자칫하면 과거의 그 높은 기대감이 또다시 반복되고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거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 과거의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군요. 그 점은 좀 신중하게 봐야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실적하고 재무 상태가 훨씬 탄탄해졌다는 점이에요. 실적. 네. 예를 들어 작년 2024년에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도 매출 500억 원을 넘기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어요. 작년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좋았다고만 볼 게 아니라요. 네, 어떤? 그 삼성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15 모델이 LCD에서 OLED로 전환하면서 신규 수요가 발생했고 또 A35 모델의 인도 시장 수출 물량이 예상보다 좋았던 영향도 있었고요. 아, 갤럭시 A 시리즈 영향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로컬 패널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수익성 악화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가격 낮춰서 물량 밀어냈던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아, 중국 업체들 영향도? 그렇죠. 그러니까 덕산네오룩스 자체 경쟁력 외에 외부 환경 요인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외부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주력 고객사인 애플 아이폰 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또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연간으로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네, 하반기 실적은 괜찮았죠. 물론 올해 2025년 2분기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그렇죠.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신규 소재 개발 관련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또 올해 초에 인수한 현대중공업 기계 부문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 같은 거 하는. 아, 네, 그 인수권. 네, 그 실적이 4월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새로 반영되기 시작한 개발 매출이나 그 인수 효과가 이 부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상쇄하고 또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그 현대중공업 기계부문 인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해요. 기존 주력 사업인 첨단 OLED 소재랑 산업용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아, 시너지 문제? 네. 혹시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사업 복잡성만 늘리고 관리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시장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시너지 효과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너지에 대한 우려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2021년에 블랙 PDL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덕산네오룩스의 재무 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재무 건전성이요? 네, 부채 비율도 낮아졌고 현금 흐름도 개선됐고요. 그때는 정말 기대감 하나였다면 지금은 블랙 PDL의 전진적인 확산이나 아이폰향 매출 확대 같은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저는 훨씬 현실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또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어떻게? 예를 들어 아까 지적했던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든지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블랙 PDL 확산 속도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시장은 아직 위험 요인을 더 본다. 네, 재무 구조가 튼튼해졌다는 게 곧 미래 성장성을 자동으로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은 여전히 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화권 시장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때 연간 400억 원에 달했던 중화권 매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100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건 타격이 컸죠.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중국 주요 패널 업체들 대상으로 신규 소재 공급을 위한 성능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평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있죠.
특히 올해 2분기에 진행된 평가 결과가 꽤 긍정적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럼 다시 중화권 시장에서 매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기대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 공급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거 400억 원 수준의 그 매출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이건 미지수입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중국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현지 소재 업체들의 기술 추격 속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가격 경쟁도 훨씬 치열해져서 예전 같은 수익성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 그 COE 기술 적용 안 되는 일반 블랙 PDL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 의미 있는 매출 규모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네, 중화권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다른 준비들도 진행 중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 차세대 8.6세대 IT 기기용 OLED 라인 있잖아요. 네, 8.6세대 투자. 거기에 들어갈 새로운 소재 2가지도 덕산 네오룩스가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미 성능 평가도 끝나서 거의 상품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니 미래 먹거리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세대 8.6세대 라인형 신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뭐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건 맞는데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덕산 네오룩스가 개발 중인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재료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제한적인 성과로 봐야 합니다. 일부만 들어갈 것 같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소재가 또 어느 정도 물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느 정도 가격과 수익성으로 채택될지 이게 관건이겠죠.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의 기대감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것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뉴스 같은데요. 과거에 창업주인 이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분 있잖아요. 약 9.2% 정도? 네, 오버행 이슈 있었죠. 맞아요. 그게 언제든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계속 부담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지분이 다른 특수관계인 가족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장외 매매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네, 그 뉴스는 나왔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진 셈이니까 이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죠. 창업주 지분 관련 오버행 리스크 해소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억누르던 요인 중 하나가 사라진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뉴스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나 미래 성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버행 해소가 곧 실적 개선이나 기술력 우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펀더멘털과는 별개다. 네,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기업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주력 사업인 OLED 소재 시장, 특히 기술 장벽이 높은 플렉스블 패널용 HTL과 레드프라임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올해는 또 아이폰양 매출 확대라는 확실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블랙 PDL이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의 확산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기대감만 높았던 2021년과 비교하면 재무 건전성도 훨씬 탄탄해졌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OLED 소재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이건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리스크 요인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 블랙 PDL 확산 속도가 과거처럼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변동성이 큰 중화권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회복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 현대중공업 기계부문 인수 시너지 효과는 아직 물음표 상태입니다. 결국 과거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확실히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덕산 네오룩스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는 분명 매력적인데 동시에 여러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 그러니까 HTL, 레드프라임, 블랙 PDL 같은 이런 기술력과 시장에서 입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제기되는 여러 위험 요인들, 예를 들면 경쟁 심화나 높은 고객사 의존도, 또 신기술 확산 지원 가능성,
인수 시너지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2021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높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가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